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이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때 비잔틴 제국은 놀라운 전성기 최고 정점을 찍게 되죠.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비잔틴 제국은 급전직하 쇠퇴하게 된다. 그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끊이지 않는 제의 다툼이고요. 두 번째, 100년간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 슬라브족, 아바르족으로 대표되는 외적의 침입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을 그러기 상태로 몰아넣은 핵펀치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신의 용광로 이슬람, 바로 이 이슬람에 대한 주제는요, 제가 쓴 책 가운데 이슬람 바로 보기, 이 책을 상당 부분 참고했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팽창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 아바스 왕조에서 찬란한 문명을 피우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 아바스 왕조,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바로 무함마드 시대 610년에서 632년, 그리고 그가 죽고 4명의 칼리프가 이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회의에서 선출된다.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고요. 그 이후 옴미야드 왕조 시대가 이어지죠. 이슬람은요, 각 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 제국은 한 단계씩 진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매 단계마다 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죠. 자칫 이 제국 자체가 이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사라질 위기도 숱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제국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주인공들이 시의적절하게 출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옴미야드 왕조의 뒤를 이은 이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제국의 어떤 진보 과정에서 이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왕조입니다. 물론 이 800년 후에 등장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이슬람 제국의 어떤 마지막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오스만 투르크와 달리 어떤 진정한 그 전성기는 바로 이 아바스 왕조에 있다. 이 아바스 왕조는 750년에 시작해서요, 1258년 이 몽골에 의해서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750년부터 이 945년, 그러니까 수도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이 칼리프가 이제 허수아비로 전락하기까지 일종의 이 아바스 왕조의 전반부 역사는요, 한마디로 이 천일 야화, 즉 아라비안 나이트로 불리는 현란한 이슬람 문명이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이 현대적 도시 문명으로 성장한 이슬람 세계는 그때까지 이 소박한 농업지역에 머물면서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유럽인들이 볼 때에 이슬람 세계는 가히 경탄할 만한 세계 그 자체였죠. 예를 들어 10세기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 도시였던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인구가 무려 50만에 이르는 국제 도시로 70개의 도서관, 그리고 16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슬람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독을 뜻하는 에드머럴, 그리고 알코올, 대수학을 의미하는 알제브라, 그리고 알칼리, 매거진, 소다, 슈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아랍어에서 차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그럼 어떻게 그런 현란한 이슬람 문명 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뒤에서 엄청난 조력자 역할을 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옴미야드 왕조를 가장 증오한 그룹은 뭐니 해도 시아파이겠죠. 바로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통인 알리를 추종하는 이 시아파는요. 자, 그런 알리를 죽인 게 누굽니까? 바로 옴미야드 가문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이들은 찬탈자 옴미야드 왕조가 무너지고 이 무함마드의 혈통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호라산을 근거지로 한 아바스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 가문은 이 무함마드 직계인 하심 가문과 손을 잡습니다. 이 호라산은 이 옴미야드 왕조의 동쪽 국경인데요.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라레가 있고 여기에 아무다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밑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북쪽에 있는 이 투르크족과 계속 싸우면서 이슬람을 확장시키는 그 최전방의 전사였거든요. 이 아바스 가문은 그곳에서 이 투르크계 유목민과 맹렬한 전투를 벌이면서 국경을 확장해 오던 터라서 숙련된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심 가문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혈통의 지위,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이라는 그 지위와 또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제국 내부에 수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협력은 바로 옴미야드 왕조의 멸망을 이제 초래하게 되죠. 747년 마침내 이 알 아바스를 옹립해서 거병을 하게 되고요. 이 알 아바스는 무함마드 삼촌의 현손이었다고 합니다. 750년 대자브강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 옴미야드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인 마르완 2세를 처형하게 되죠. 자, 알 아바스는 이제 아바스 왕조의 초대 칼리프로 즉위하게 되는데, 자, 그는 화친을 맺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이 옴미야드 가문에 속한 왕족들을 300여 명 초청합니다. 그리고 전부 몰살시키죠. 전부 처형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미리 채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도망친 10대 칼리프 히샴의 손자가 있었어요. 바로 알-라흐만이죠. 그는 추격을 피해서 멀리 저 서쪽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해서 후기 옴미야드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칼리프가 바로 알-만수르인데요. 그는 수도를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바그다드로 이전하게 되죠. 자, 옴미야드 왕조는 서쪽 지중해에 집중했다고 하면은 이 아바스 왕조는 이 동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를 이전한 데서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수도를 바그다드로 이전하고 트랜스 옥시아나 지역을 주시하게 됩니다. 트랜스 옥시아나, 이건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이 사이에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바로 지금의 사마르칸트 이쪽에 있는 타슈켄트 이런 지역이 바로 트랜스 옥시아나 지역이죠. 자,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이 시르다리아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 탈라스강 여기에서 당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어지게 하게 되죠. 바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군대와 당나라 군대, 당시 당나라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 누구였는가?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에요. 그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면서 이 전투가 역사에는 그리 안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세기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은 그 승리와 함께 세계사적인 노획물을 두 가지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침반이죠. 이게 나중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지 기술입니다. 종이 기술자가 2만 명의 잡은 포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그다드가 대규모 종이 공장, 제지 공장에 들어서게 되죠. 자, 이후 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권은 소멸되고요. 점차 이슬람화 되는데, 바로 탈라스 전투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날까지 카자흐스탄을 등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하룬 알-라시드, 이때가 바로 아바스 왕조의 최고 전성기였죠. 근데 죽을 때 아들 알-아민, 아랍 부인에게서 낳은 소생입니다. 그리고 알-아문, 페르시아 부인에게 낳은 소생이죠. 이 두 명의 아들에게 제국을 양분해서 나눠주죠. 그리고 사이좋게 잘 통치하라고 했지만, 사이좋게 통치할까요? 이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내전을 펼치고 결국 알-마문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국은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알-무타심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하룬 알-라시드, 바로 전성기를 이끌던 그 칼리프와 투르크족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는 자신의 출신답게 투르크족 군인을 굉장히 편애했는데, 당시 투르크계 노예 병사들을 이 맘루크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은 노예로 매매되어 가지고 일찍부터 가족과 흩어졌어요. 노예 용병, 노예 병사로서 이들은 오직 칼리프, 자기가 보이는 게 칼리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리프에게 절대 충성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간 이 아랍 군인에게 무시만 받다가 이제 칼리프가 자신들을 신뢰하자 지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후 아바스 왕조는 이런 그 아랍계 또 뭐 투르크계 이런 병사들 간의 군벌들이 판을 치면서 결국 칼리프는 허수아비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간략히 살펴본 이 아바스 왕조의 흐름이고요. 이 아바스 왕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역사에서 단순히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왕조입니다. 이슬람 학자들은요, 이 아바스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자,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에 준하는 어떤 시대의 격변으로 이 아바스 왕조의 출현을 설명한다는 거죠. 흔히 이제 혁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소수 귀족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천재지변의 사건을 혁명으로 정의한다고 하면은 이 아바스 왕조의 출범은 분명 아바스 혁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집약되어서 탄생한 아바스 왕조는 크게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아랍인에 대한 페르시아인, 즉 이란인의 승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이 페르시아는 뭐 주전 6세기부터 주전 7세기까지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즉 창건자 고레스가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어지면서 자,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중근동을 지배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간 열등민족으로 이 상정도 하지 않던 저 아라비아 사막의 아랍인들이 이 이슬람을 앞세워서 정복운동을 펼칠 때 이 페르시아인도 이슬람을 이제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그 옴미야드 왕조 치하에서 이들은 비아랍계 무슬림으로 이 마왈리로 불리면서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했죠. 하지만 아바스 왕조가 출범하면서 이 아랍인의 독점적 우위가 끝나고 그 자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요 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이 차지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국의 중심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이라크의 이 바그다드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칼리프인 알-만수르는요, 제국의 수도로 바그다드 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바그다드는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도 그러고 보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바로 비잔틴 제국과 인접한 이 시리아 중심의 옴미야드 왕조는요, 이 비잔틴 제국을 나름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바스 왕조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과거 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부활시키게 되죠. 자, 세 번째로 바로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과거 다마스커스에서 이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특징이 뭐냐, 이 아랍은 이 종족과 혈연을 넘어서 이제 아랍어를 구사하는 모든 무슬림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 옴미야드 왕조는 이 아랍인의 종족적인 결속력을 토대로 통치를 했죠. 하지만 이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로써 이 모든 무슬림은 한 형제다라는 이 꾸란의 가르침을 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이 아랍어를 구사하는 모든 무슬림들은 제국의 1등 신민으로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자, 많은 역사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슬람이 단기간에 제국을 건설한 것, 그거보다 그 이후에 이들이 만들어낸 이 찬란한 문명에 주목합니다. 이 무력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제국을 건설하죠. 하지만 이 상응하는 문명을 창조되지 못하고 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진 민족들을 우리는 역사의 창을 통해서 부지기수로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훈족, 반달족입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이 유럽에 대한 이 군사적 우위를 넘어서 이 문화적으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바스 왕조 아래 꼽히온 이슬람 문명 덕택인데요.
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이슬람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 이 아바스 왕조는 이 페르시아인을 비롯해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이 비아랍계 무슬림들이 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하게 되죠. 자, 이들은 하나같이 과거 이 옴미야드 왕조에서는 차별과 이 천대에 눌려있던 그룹들이었는데, 하지만 인종 차별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무슬림을 제국의 1등 신민으로 대우해준 요 아바스 왕조 치하에서 이 각자의 재능이 이 소위 말하는 포텐이 터지면서 현란한 문명 창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유대인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슬람 문명 탄생의 위대한 조력자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이 제국 내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비무슬림 그룹을 딘미 그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지지야라고 불리는 고율의 인두세를 납부해야 했어요. 물론 이슬람을 개종하면 내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대신에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에 사는 딘미는요, 유럽 기독교 사회에 살던 이교도에 비하면은 월등한 지위를 누렸는데, 능력만 있으면 이들은 총리에 해당한 와지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이슬람 제국 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수한 대표적인 딘미 그룹이었어요. 이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분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학, 의학, 과학, 수학 전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아바스 왕조 이슬람 통치기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 르네상스가 바로 이렇게 꼽히게 되는데, 자, 르네상스는 잘 아시는 대로 문예의 부흥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이 르네상스가 유럽보다 이슬람 제국에서 수백 년 먼저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거, 이런 내용은 아마 오늘날 역사의 승자가 된 이 서구 유럽의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거나 혹 다뤄지더라도 한 단락 정도로 치부되는 내용이죠. 수세기 늦은 유럽의 르네상스처럼 이슬람의 르네상스도 헬레니즘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다신교도이면서 이교도였던 그리스인들의 작품은 그저 쓰레기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아닌 이 영적 세계인 요 이데아의 최선의 가치를 둔 요 플라톤 철학만이 이 어거스틴과 같은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취사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를 무너뜨리고 서유럽을 집어삼킨 요 게르만 이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문맹이에요. 너무 무식해서 이 헬레니즘 철학은 이들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리아어로 번역된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 과학의 업적들은 유복하고 교양이 있는 로마인의 서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국을 건설한 이 아바스 왕조의 지배층은 이런 지혜의 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고전의 번역을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계인으로 이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 고대 시리아어, 이 페르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기 때문이죠. 자, 훗날 유럽의 계몽군주들은 유대인의 이 업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슬람 제국의 유대인 언어학자 그리고 번역자들을 자국 수도로 불러서 강의를 듣고 또 그리스 고전들이 유럽의 라틴어로 번역,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3세기 초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 프리드리 2세인데요. 자, 그는 이 교황으로부터 2번이나 파문을 당하면서도 유대인 학자들을 나폴리 대학으로 불러서 히브리어 강좌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축적이 되어서 결국 유럽의 르네상스의 불을 지피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고전을 번역하면서 접하게 된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자, 주전 4세기 이 알렉산더 군대에 의해서 이 강압적으로 헬레니즘을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를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성서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이 성서에 대한 무한정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할 철학이라든지 논리학, 과학 이런 학문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전 2세기에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펼치던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에 맞서서 이 하시딤으로 불리는 이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이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이 헬레니즘을 완전히 쫓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헬레니즘의 마력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유대 경건주의자들은 이미 대세가 된 이 헬레니즘에 좋은 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사두개파와 이 헬레니즘 자체가 죄악이므로 무조건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바리새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마카비 왕조는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 간의 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다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너무도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죠. 자, 이로써 이 헬레니즘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제1막 1장은 싱겁게 끝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아랍 제국 내에서 이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이 번역자로서 이 그리스 고전을 접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수박의 겉이 아닌 헬레니즘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미국 문화를 이 할리우드의 폭력과 섹스 이것만으로 치부할 수 없듯이 이 헬레니즘을 이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만으로 터부시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했던 거죠. 자, 유대인 랍비들은요, 기민하게 유대교의 원시적인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이 그리스의 세련된 관념 앞에 상대가 되지 못함을 캐치합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의 논리와 철학을 유대교에 도입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죠. 자, 이미 1000년 전에 사라진 그리스였지만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의 맥을 이슬람 세계에서 이어간 거예요. 자, 헬레니즘에 빠져도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성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이 신앙으로 불린 장님의 안경을 벗고 이성이라는 판단력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과 이성의 적절한 긴장 속에서 유대인의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게 된 놀라운 촉매가 되죠. 당시 이슬람 제국 속에 살던 유대인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자, 오늘날 뉴욕 사교계의 유대인들이 중세 이 게토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쾌락주의자였고 또 바람둥이였고 멋쟁이였어요. 아울러 세속적인 철학자요, 과학자요, 시인이었죠. 자,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 천문학자, 수학자, 화학자, 건축가, 번역사, 금융 전문가로 바그다드, 카이로, 코르도바에 지사를 둔 국제 경영인으로서 당시 세계의 전부라 할 수 있던 이슬람 제국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당시 이슬람 문명은 다른 민족의 두뇌를 약탈해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의 창조성과 융화라고 하는 깊은 우물에서 솟아난 상당히 격조 높은 문명이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신의 용광로라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죠. 자, 이러한 이슬람 문명의 토양이 된 중동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군 토양으로서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집합지였죠. 역사적으로도 이 중동은 다문화와 이 다민족 공존의 전통과 실천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자, 이러한 전통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데, 자, 우리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 현란한 문명을 만들어낸 요 이슬람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브레인으로 위대한 조력자 역할을 한 유대인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유럽의 서구 문명이 실은 그보다 훨씬 앞선 이슬람 문명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700여 년간 이 아랍인과 이란인, 이 페르시아인은 아랍인과 이란인, 그리고 유대인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찬란한 문명의 창조자로 역사 발전의 동역자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어떻습니까? 자,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깊은 반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어때요? 현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탐욕이 빚어낸 임시적이고 또 정치적인 편법의 결과물이죠. 이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 중동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과연 지나친 기대일까? 역사는 분명 이들이 분쟁 없이 상호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한 전례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이슬람 문명 가운데 진정한 신의 용광로 역할을 했던 아바스 왕조 시하에서의 찬란한 현란한 이슬람 문명의 창조, 그리고 문명 창조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유대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